그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그 컨벤셔널한 칩에서 이제 에코 프렌들리 칩, 최근에는 뭐 스마트 선박, 또 자연운항 선박, 뭐 무인화 선박 이런 컨셉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제 가능한 이유가 ICT, 정보통신 기술이 이제 해사업계에 융합됨으로써 육상에서 선단을 모니터링 하려는 시도가 이제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편의성은 가지고 오지만 이 사이버 리스크는 점점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회사 쪽에 사이버 어택 서피스를 이제 두 가지로 표현해 보았는데, 첫 번째는 이제 붉은색 선입니다. 이제 육상에서 V샷을 통해서 원격으로 이제 시스템, 뭐 액디스라든지 뭐 십 퍼포먼스, 메인 엔진 등등을 모니터링 한다든지 뭐 패치를 한다든지 이메일을 송부한다든지 이러한 루트가 익스터널 루트가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루트는 선원들이 USB 혹은 태블릿, 또 와이파이, 블루투스 등등을 사용함으로써 시스템의 악성 코드를 전이하는 루트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이버 어택 서피스를 고려를 해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된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마리타임 사이버 어택 트렌드를 한 4가지 키워드로 뽑아봤습니다. 랜섬웨어 공격, 또 공급망 공격, 내부자 공격, 산업 제어 시스템 공격. 요 4가지 트렌드가 지금 마리타임 업계에 실제 일어나고 있습니다. 랜섬웨어 공격은 아까 동영상에 잠깐 나왔지만 어떤 시스템 파일을 잘못 클릭을 했더니 실행을 했더니 그 화면이 잠겨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몸값을 지불해야지 그 복구와 암호를 풀 수 있는 뭐 그런 형태의 랜섬웨어 공격 가장 흔하게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서플라이 체인 공격, 공급망 공격은 이 회사 업계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선주사, 화주사, 또 공급업체, 또 성급, 또 그와 파생된 서드파티 등등. 그래서 그 서드파티 혹은 뭐 이해관계자 중에 한 기관이 어떤 사이버 어택을 당하면 쉽게 전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뭐 내부자 공격, 재직자 혹은 퇴사자, 협력사 등등은 외부 인력보다 훨씬 쉽게 내부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퇴사하면서 자료를 유출한다든지 뭐 이런 형태의 공격이 나타나고 있고, 산업 제어 시스템 공격은 최근에 뭐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가상 물리 시스템, 사이버 영역과 또 기계적인 장비들의 결합. 예를 들어서 뭐 조선소라든지 항만에서 크레인 작업을 할 때 이제 스마트화가 되면서 소프트웨어 오류가 발생하면 크레인을 하역을 하다가 그 밑에 예를 들어서 사람이 서 있는데 크레인 컨테이너를 떨어뜨렸다. 엄청난 이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사이버 위협 트렌드로 볼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사례를 이제 가지고 왔는데요. 첫 번째로 머스크 라인 사이버 어택 케이스입니다. 가장 유명한 사건이고 가장 큰 피해를 이제 안겨준 사건이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랜섬웨어 공격 유형이고, 머스크 라인의 17군데의 그 터미널 IT 시스템이 랜섬웨어에 동시다발적으로 감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주 동안 이 컨테이너 하역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머스크 라인 그 선단이 전부 다 이제 바다 위에 떠 있던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다음 3천억 원 정도의 피해 손실을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앞에 그 공격 유형 중에 랜섬웨어 공격과 또 공급망 공격이 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랜섬웨어를 야기했던 그 취약점이 된 프로그램이 우크라이나에서 공급하는 회계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 취약점을 이용을 해서 이 공급망을 이제 파괴시켰던 그런 케이스의 공격 기법이었고요. 공격 사례였고요. 다음으로 이 샌디에고 항만입니다. 샌디에고 항만 IT 시스템이 마찬가지로 랜섬웨어 공격을 당해서 시스템을 격리했던 사건입니다. 실제 이 사건 전후 2달 전후로 바르셀로나 포트, 또 코스코 시핑, 그 하역장 등등이 이제 같은 유형의 공격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예측하기로는 이 항만도 이제 사이버 해커 그룹에 의해서 사이버 어택 대상이 되고 있구나, 또 쉽게 뚫리는구나 라고 예측을 할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랜섬웨어 공격 유형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지난달에 일어났던 사건인데 제임스 피셔 앤 선스라는 해양 기자재 업체입니다. 이제 해양 기자재 업체도 이제 타겟이 되고 있습니다. unauthorized intrusion이라고 되어 있는데 마찬가지로 랜섬웨어 형태의 어떤 공격 기법이 들어가서 그 해당 시스템을 전부 다 격리했던 사건이고 뭐 주가가 한 7% 정도 이제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 이 회사가 이제 사이버 어택을 당했으니까 실제 그 회사에서 공급하는 해양 기자재 등을 이제 신뢰할 수가 없겠죠. 이런 어택을 당하게 된다면. 그래서 이런 해양 기자재 업체들도 회사뿐만이 아니라 제품 단에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에 세 가지 케이스는 이제 육상 쪽에 일어났던 사이버 공격 사례고요. 지금 보이는 그 컨테이너십 해킹 사례는 선박을 해킹하려는 시도였습니다. 독일 선주사 8300TEU 독일 선주사 컨테이너 선박이 키프로스에서 지부티로 이제 이동하려고 했는데 해커가 그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전체를 풀 컨트롤을 해킹을 합니다. 그러니까 통제권을 상실했습니다. 그 항해 관련해서. 그래서 선장이 뭐 이렇게 스티어링을 하려고 해도 어떻게 액션이 취해질 수가 없었던 상황이고요. 근데 이제 본선에는 뭐 사이버 공격 관련해서 대응 체계도 없고 또 전문가도 없다 보니까 본사에 연락해서 IT 담당자 온보드 시켜서 시스템 재인스톨하고 리커버리해서 뭐 해결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2019년 3월 이제 제가 이제 스크랩은 하진 않았는데 현대 글로비스 그 선단이 랜섬웨어에 감염이 돼가지고 IT 시스템이 랜섬웨어 감염이 돼서 어떤 조치를 했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박도 해킹 당할 수 있다. 나이지리아 해킹 그룹이 있습니다. 뭐 북한도 유명한 해킹 그룹 중에 하나인데 이 나이지리아 해킹 그룹 같은 경우는 해사 업계에 있는 뭐 선주사나 기자재 업체 등등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스피어 피싱이 뭐냐면 피싱은 불특정 다수한테 대상으로 어떤 악성 코드를 거는 기법이고 스피어 피싱은 특정 이제 기관을 타겟으로 해서 정보를 캐내고 예를 들면 계좌 송금을 할 때 그 어카운트를 바꾼다든지 이런 형태의 공격 기법을 사용을 하는데 1년에 100억 정도 손실을 입고 있다라고 리포팅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잠수함 기밀 정보 유출 사건입니다. 프랑스 방산 업체인데요. 스텔스 기술을 포함한 잠수함 관련 기술 2만 페이지 정도가 유출됐던 사건인데 확인을 해보니까 2011년에 협력사에서 일하던 어떤 해군 장교에 의해서 이제 기술이 유출되었던 사건이고요. 내부자 공격 유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런 사건 사고들을 좀 살펴봤고요. 이 외에도 훨씬 더 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회사 사이버 보안 국제 대응 동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빔코, 또 성급협회, IMO네요. IMO 성급협회, 또 USCG, 뭐 UK, 정부 차원, 또 덴마크 정부, 또 화주협회, 또 라이트십, 또 관련한 뭐 플래그 스테이트 등등에서 어떤 사이버 보안 지침을 배포를 하고 또 규정을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각각에 대해서 좀 간략히 좀 살펴보면 IMO 같은 경우는 이제 두 가지 관점인데 첫 번째는 사이버 리스크 관리에 대한 지침을 배포를 했습니다. 뭐 선주사나 관리사가 5가지 엘리멘트 아이덴티파이, 뭐 프로텍트, 디텍트, 리커버, 리스폰드 요 5가지 엘리멘트를 적용을 해서 어떤 사이버 보안 대응 체계를 구축해라 라는 그런 가이드라인 문서를 배포를 했고요. 또 이제 두 번째로 IMO 레졸루션 MSC.42898에 의해서 결의한 바가 있습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 선주사 혹은 관리사는 ISM 코드상의 SMS 세이프티 매니지먼트 시스템에서 사이버 리스크를 적절히 관리해라.
그래서 첫 번째 연차 심사 때 사이버 리스크를 적절히 관리했는지를 확인하겠다라는 게 이제 결의안의 내용이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선주사 혹은 관리사들은 이 적합성 인증을 받기 위해서 심사를 받기 위해서 사이버 리스크를 통합 관리를 해야 됩니다. 이 IMO에서 명시한 시간이고요. 그 IMO 앞에서 말씀드린 첫 번째 IMO 가이드라인의 5가지 엘리멘트는 실제 여기 니스트 사이버 시큐리티 프레임워크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에서 이 5가지 프레임워크를 차용을 했는데 실제 IMO 가이드라인은 굉장히 이제 명시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Identify, Protect, Detect, Respond, Recover 해라. 근데 이제 니스트 프레임워크 이제 이 문건을 살펴보면 각각의 서브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Identify 같은 경우는 자산 관리, 또 비즈니스 연속성 관리, 이런 측면들이 있는데 저희 KR에서 개발한 사이버 보안 인증 규칙이 이 IMO 가이드라인과 니스트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각 규칙 영역들이 Identify, Protect, Detect, Respond, Recover 각 영역들을 다 만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사 혹은 관리사 등등 제조사 등은 이 니스트 프레임워크나 저희 규칙을 기반으로 해서 체크리스트를 관리를 한다면 거기에 해당되는 준비를 할 수만 있다면 이 IMO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을 전부 클리어할 수 있다라고 이제 판단하고요. 그래서 이제 정부인데요. 덴마크 해사청이 4개년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사이버 보안 관련해서 이 덴마크 같은 경우는 앞에 머스크 라인 선사의 국적이 사실은 덴마크입니다. 2017년도에 벌써 사이버 공격 사건을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굉장히 경각심을 가지고 선제적으로 이렇게 전략을 수립을 해서 팔로우업을 하고 있고요. UK 정부는 2050년까지의 롱텀 전략을 발표를 했네요. 제 7번째 항목에 Security and Resilience 항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UK도 자율운항 선박, 무인화 선박 관련해서 그런 레귤레이션 개발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 7번 항목에 Security 혹은 Resilience 항목을 넣고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에 UK 정부에서 배포한 Cyber Security for Ships 규칙의 일부분인데 여기서 주장하는 바는 ISPS 코드 앞에 IMO는 이제 ISM 코드에서 검증을 해라는 것이고 이 ISPS 코드는 9.11 테러 이후에 선박과 항만 보안에 관련된 사항인데 거기에 보면 Ship Security Assessment와 Ship Security Plan을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ISPS 코드에 의해서. 근데 이 규칙에서 얘기하는 바는 이 Ship Security Assessment에 사이버 항목 또 Ship Security Plan에 사이버 시큐리티 플랜을 넣어라 라는 것이 이 코드의 주장이고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MSC 101차 결론이 이 ISPS에서 팔로우업을 하면 굉장히 선사들의 부담이 심하다라는 그런 코멘트로 인해서 ISM에서 적절히 관리하는 것으로 일단은 MSC 101차에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성급협회에서는 이 사이버 레질리언트십 관련해서 이 가이드라인을 배포를 2018년도에 했고요. 올해는 이 12건의 문서를 하나의 통합된 문서로 개발하는 것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이제 12개 성급이 공통의 규칙, Unified Requirement라고 하는데 공통 규칙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떤 논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빈코 가이드라인은 이 그 발틱 연안에 있는 선주협회에서는 매년 이 사이버 시큐리티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 지금 2018년도 버전까지 나왔고 2018년도 버전의 안엑스 3을 살펴보면 그 ISM 코드에서 사이버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지침이 안엑스 3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사 같은 경우는 이 빈코 가이드라인을 참조해서 어떤 대응 체계를 구축하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화주 오킴프 TMSA 이것은 오킴프는 BP 또 쉘 또 쉐브론 이제 석유
를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는 그런 기관들인데, 그 기관들이 모여가지고 오킨프를 이제 만들었는데, 거기서 TMSA라고 해가지고 선박이 이제 유조선, 그 석유를 운반하다가 사고가 나니까 엄청나게 이제 큰 손실을 자기네들이 입다 보니까 선박뿐만이 아니라 회사도 잘 선단을 관리하는지를 평가하는 게 이제 TMSA인데, 여기 엘리멘트 13이 개정이 되면서 개정된 3버전에서 이제 사이버 보안 항목이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TMSA는 회사고 사이어는 선박입니다. 선박도 마찬가지로 이 4개 항목이 추가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강제적으로 내가 탱커 선단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 오캠프 TMSA 사이어를 매년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요 외에 또 라이트십은 이제 벌크 캐리어 쪽의 리ኳ이어먼트가 강제 사항으로 들어갔고요. 다음으로 이제 뭐 파나마, 또 마샬 아일랜드, 또 플래그 스테이트들도 이 IMO MS.42898 레졸루션에 동의를 하여서 2021년 1월 1일부터 사이버 리스크를 적절히 관리하는지 자기네들도 보겠다, 이렇게 선언을 한 상태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한국 성급의 대응인데요. 한국 성급에서는 크게 사이버 보안 관련해서 2가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인증 서비스, 또 기술 서비스. 인증 서비스는 회사 인증, 또 선박 인증, 또 기자재 인증 3가지로 나뉘고요. 기술 서비스는 선사가 어떤 정책 문서라든지 리스크 평가, 교육 등등을 통해서 사이버 보안 체계를 잘 구축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움을 드리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저희 사이버 보안 팀 같은 경우는 2017년도 5월에 처음으로 저희 출범을 했고요. 그래서 한 2년 반 정도의 굉장히 짧은 신생팀이긴 한데 꽤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 가이드라인 문서, 또 규칙 포함해서 한 3건의 문서를 저희가 개발을 했고요. 이에 따라서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큰 프로젝트는 이제 송가 선사 프로젝트인데, 오킨프 TMSA 사이어 수검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기술 서비스 계약과 그 다음에 23척에 대한 5년간의 인증 계약을 저희가 따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송가 프로젝트는 2018년도부터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뭐 회사 인증, 또 기자재 인증 등등을 수행을 했습니다. 최근에는 그 교육 쪽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오캠프 TMSA나 사이어 같은 경우는 임직원 중에 한 명이라도 뭐 이수를 하지 못하면 커멘트를 받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해운업계 선사들이 저희한테 교육 의뢰를 많이 합니다. 맞춤형 교육으로 저희가 뭐 국내에서 컨소시엄 과정으로 한 100명 정도 1년에 4차례 사이버 보안 교육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또 수요가 들어오면 저희가 실제 방문해서 교육을 하고 또 서트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한국 성급에서는 이 사이버 보안 체계를 3가지 팩터로 생각하고 접근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 현존선. 현존선은 선사가 직접 운영을 하면서 어떤 사이버 보안 리스크를, 사이버 리스크를 찾아야 하기 때문에 어떤 뭐 정책 문서라든지 또 선원들 교육, 또 리스크 평가, 운영하는 측면에서 리스크를 식별하는 데 초점을 맞춰서 저희가 검증을 하고 있고요. 신조선 같은 경우는 현존선하고 신조선의 가장 큰 차이점은, 현존선은 그 시스템을 바꾸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도킹하는 시간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하지만 신조선을 할 때는 시스템 차원에서 어떤 사이버 보안 요건들을 다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소 주관으로 저희가 CS 레디라는 노테이션을 부여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조선소 건조할 단계에서 기자재를 다 체크하기는 굉장히 힘든 부분이 또 있을 수가 있어서 기자재 사이버 보안 형식 승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자재 사이버 보안 형식 승인을 받은 시스템은 신조 건조 단계에서 좀 쉽게 통과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이버 보안 규칙이고요. CS 레디, 뭐 CS1, CS2, CS3 이렇게 노테이션이 부여가 됩니다.
CS 레디는 신조선을 대상으로 저희가 시스템을 검증을 하고 노테이션이 나가고 부기보, 또 CS 1, 2, 3는 현존선을 대상으로 CS1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인 요건, CS2는 좀 더 인핸스드 된 사이버 시큐리티 시스템이 필요한 선박, 예를 들면 뭐 LNG, 뭐 드리십 요런 선박을 타겟으로 하고 있고요. CS3는 자율운항 선박, 무인화 선박을 타겟으로 해서 노테이션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관련해서 이렇게 CS1 같은 경우는 19개 카테고리, 뭐 88개 정도 항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ISO 27001, 또 니스트 프레임워크, IC 6243 표준을 기반으로 해서 규칙을 완성을 했고요. 실제 저희 규칙들이 뭐 TMSA나 사이어 요건들을 다 만족하게끔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자재 시스템 사이버 보안 형식 승인 지침은 요 IC 62443 4-2하고 6116-460 표준을 기반으로 해서 규칙을 완성을 했고, 이 기자재 쪽에는 시큐리티 레벨 컨셉이 있습니다. 시큐리티 레벨이 높아질수록 좀 더 뭐 예를 들면 물리적인 그런 인증을 뭐 설치해야 된다든지 이런 요건들이 좀 강화된 요건들이 이제 시큐리티 레벨에 따라서 요구를 하고 있고, 검사하는 항목들은 뭐 인증 및 인가, 또 사용 제어, 시스템 무결성, 또 데이터 기밀성, 제한된 뭐 흐름 제어, 또 사고가 났을 때 적시 대응할 수 있는지, 또 자원 가용성 이런 측면에서 기자재 시스템을 검증을 합니다. 그래서 뭐 기존의 성급 타입 어프로벌 같이 뭐 도면 심사하고 그 다음에 현장에서 테스트하고 뭐 증서 나가는 스킴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 저희 현대 ISCS라고 현대에서 최근에 개발한 스마트십 뭐 혹은 스마트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에 대해서 저희가 실제 인증을 해서 증서를 발급을 했습니다. 이 외에도 한 2건 정도 저희가 기자재 사이버 보안 형식 승인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TMSA에 의해서 이제 선주사는 어떤 사이버 보안 요건들을 만족해야 될 필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사이버 보안 관련된 정책, 또 사이버 보안 인식 증진 교육입니다. 또 뭐 지침 업데이트, 리스크 평가 이런 것들을 이제 해야 되는 겁니다. 관리적 보안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TMSA 엘리멘트 13이 이제 스테이지 1, 2, 3, 4 이렇게 해가지고 스테이지 2에 보면 2.1이 리스크 평가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2.2, 2.4가 사이버 보안 교육을 해야 된다. 2.3이 정책을 업데이트 해야 된다. 이런 요건들이 있습니다. 요 3가지만 있으면 이 TMSA는 전부 다 클리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송가 선사에 저희가 이렇게 관련한 절차서의 샘플을 저희가 제공을 했고요. 기본적으로 선주사는 ISO 9002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품질 문서를 잘 적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사이버 보안 관련된 사항들만 잘 모르시기 때문에 실제 이런 저희가 정책서 샘플을 제공함으로써 보완을 했었고요. 그리고 뭐 사이버 시큐리티 리스크 평가는 이렇게 워크숍을 진행을 합니다. 워크숍을 진행을 해서 회사 같은 경우는 한 일주일, 또 선박도 한 일주일 정도 소요가 됩니다. 서로 이제 디스커션 계속 하면서 어떤 부분이 취약하고 사이버 위협을 식별을 하는 거죠. 그리고 개선 조치를 했던 그런 사례고요. 다음으로 이제 어웨니스 트레이닝, 송가 선사 같은 경우는 35명 임직원 대상으로 저희가 다 교육을 일주일 동안 했습니다. 이 TMSA 요구 사항과 비추어서 저희 회사 사이버 보안 적합성 인증은 그 범위가 훨씬 더 넓습니다. 총 87개의 아이템을 다 만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처음에 이제 적합성 인증을 신청을 하면 제대로 잘 안 되어 있습니다. 각 영역에 대해서 굉장히 취약한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커멘트하고 뭐 개정을 하다 보면 전 영역에 대해서 어떤 보안성이 이제 강화되면 그 이후에 저희가 이제 현장 검사를 이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나가면 회사 같은 경우는 한 3일 정도 소요가 되는데 실제 정책 문서를 다 가져와서 그와 똑같이 이행을 했는지 여부를 체크를 하고
또 사이버 보안 사고 대응 체계가 있는지,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사고가 났을 때 선사가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 그런 체계가 있는지를 체크를 하고, 또 접근 통제 구역 보안 체계 등등을 체크를 해서 다 클리어 시키면 저희가 서트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송가 선사는 올해 2월에 적합성 인증서를 최초로 이렇게 발행을 했었고요. 이 선박 사이어도 이제 1년에 한 번씩 오디트를 자기네들이 받아야 되는데 마찬가지입니다. 관리적 보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보안 정책이 있느냐, 사이버 보안 대응 계획이 있느냐, 리스크 평가를 했느냐, 또 물리적 접근 통제를 했느냐, 사이버 보안에 대한 인식, 교육을 수행을 했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체크를 하는 겁니다. 현존선에서는.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사전 심사를 좀 진행을 했었는데 실제 그 리퀘어먼트에 보면 이렇게 USB 또 RJ45 락킹 디바이스를 설치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가 요 샘플을 좀 들고 가서 액기스에다가 설치를 했습니다. 요 액기스가 사실은 가장 선박 시스템 중에 리스크한 팩터인데, 왜냐하면 전자 해도를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USB를 통하지 않고서는 업데이트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USB 포트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USB 포트가 열려 있으면 뭐 서드 파티들이 와서 뭐 한번 재미삼아서 꽂아 보면 악성 코드가 전이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블로커를 설치함으로써 열려 있는 포트들을 다 막습니다. 막도록 저희가 제시를 했었고, 실제 BP 검사원이 올라와서 이제 이 USB 포트 블로커가 설치되어 있는 걸 실제 자기가 목격을 하고, 아, 여기 선박에 있는 모든 포트를 다 막아라. 엄청나게 많겠죠, 오픈 포트가. 어쨌든 송가 선사는 다 막았습니다. 막아서 지금 뭐 코멘트 없이 잘 처리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사이버 보안 교육, 뭐 선원들 교육을 어떻게 시키느냐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실제 선박에 보면 이렇게 훈련할 수 있는 컴퓨터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사이버 보안 모듈이 없어가지고, 근데 요거는 이제 시걸이라는 프로그램인데, 여기서 이제 사이버 모듈이 최근에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정을 세워서 뭐 선원들이 전부 다 교육을 받고 있는 것을 저희가 실제로 확인을 했었고요. 어쨌든 선사는 사이어 검사를, 뭐 탱커 선사라면 사이어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필요성에 의해서 KR 적합성 인증 검사가 혹은 인증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문서 현장에서 확인하고, 또 사이버 시스템 물리 보안을 확인하고, 접근 통제 구역 보안 체계를 검증하고, 실제 그 선원들이 사용하는 PC도 저희가 다 체크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스크린 세이버 제대로 돼 있냐, 패스워드 주기적으로 바꾸냐, 이런 것들을 다 체크를 했었고요. 모든 것이 클리어가 되고 나면 인증서를 발급하는 스킴입니다. 그래서 뭐 11월 달에 저희가 방선을 해서 다 검사를 했는데 아직 코멘트 한 4건 정도 남아서 내년 1월 정도에 이 선박 한 척에 대해서 인증 완료에 대한 뭐 기사 혹은 인증서가 배포될 것 같고, 내년에는 22척을 저희가 다 올라가서 이렇게 검증을 할 것입니다. 스마트 해상 물류 체계 그 구축 전략안이 2019년 1월 과기관계 장관 회의에서 배포가 되었습니다. 그 스마트 해상 물류 체계라는 게 무엇이냐면, 선박이 이제 스마트해지고 자율운항이나 또 무인화 선박처럼, 또 항만이 스마트해지고, 또 항만하고 선박을 연결하는 통신 체계가 스마트해지고, 그래서 이 삼박자가 잘 어울려져서 최적의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구축하자라는 게 이제 스마트 해상 물류 체계 구축 전략입니다. 그래서 뭐 해수부라든지 뭐 관련된 기관들이 이제 구축 전략을 세웠고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사이버 리스크와 사이버 위협은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자율운항이나 무인화 선박을 제대로 운용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4차 산업 기술들, 5G 통신, 또 뭐 블록체인, 디지털 플랫폼, 사이버 보안, 빅데이터, 인공지능, IoT 장비, 이런 것들에 대한 기술들이 전부 다 접목이 되어야지만 자율운항 선박을 제대로 활용을 할 수 있고, 그에 따라서
어떤 사이버 보안, 통합 보안 시스템 구축이 당연히 필요합니다. 이렇게 보면 뭐 모든 것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관제 센터가 당연히 필요할 것이고요. 뭐 이거는 이제 통합 보안 시스템을 구축하는 하나의 방법인데, 선박 같은 경우는 실제 육상에서 V샷을 통해서 이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이제 내부 시스템으로 접근을 하는데, 시큐어한 플랫폼을 이제 구축하기 위해서 이 외부 통신망을 암호화한다든지, 또 이 암호화된 통신망이 뚫렸다면 이 게이트웨이를 굉장히 강력한 게이트웨이를 보안해 강력한 게이트웨이를 쓴다든지, 이 게이트웨이도 뚫렸다 그러면 이 내부 통신망을 또 시큐어하게 한다든지, 인증이라든지 인가 혹은 기밀성 또 무결성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워크스테이션 단 시큐어한 부트 혹은 업데이트할 때 시큐어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들을 해야만 합니다. 이 쇼에서 이제 또 선박하고 계속 통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쇼 베이스드 컨트롤 스테이션은 뭐 ISO 27001이나 뭐 KR 인증이나 그런 회사 인증이 당연히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 제조사 또한 제임스 피셔 같이 제조사가 어떤 그런 어택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또 어떤 신뢰성을 주기 위해서 그런 인증이 당연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신조선, 현존선은 이제 관리적 차원에서 그렇게 보완을 하고 있고 또 저희가 인증을 하고 있고, 신조선 같은 경우는 선박 시스템을 설계를 할 때 조선소에서 설계를 할 때부터 뭐 지금 네트워크 도면 일부인데 뭐 V샷을 통해서 자율운항 선박이 되면 이 OT망이 이 네트워크에 붙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붙어야지만 원격으로 모니터링하거나 컨트롤할 수가 있죠. 그래서 각 포인트마다 어떤 보안 조치를 해야 될 것이냐, 파이어를 뭐 라우터하고 V샷 사이에 설치를 해야 되냐, 혹은 OT망 갈 때, 혹은 IT망 갈 때, 또 크류 퍼스널 네트워크를 갈 때 이 파이어를 설치해야 되냐, IDS를 설치해야 되냐, 웹 파이어를 설치해야 되냐, DB를 인크립션 해야 되냐, 이런 것들을 신조를 할 때 리스크 평가를 통해서 검증을 해야 되고, 또 시큐어한 디자인 컨셉을 적용을 해서 보안에 좀 강력한, 그래서 사이버 뭐 레질리언트 십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성급 협회에서는 그러한 십을 건설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 이제 저희 사이버 보안 인증의 과제입니다. 현존선은 이제 저희가 그렇게 검증을 했었고요. 이 신조선 같은 경우는 지금 현대중공업, 또 한국조선해양, 또 현대 그 LNG 해운하고 그렇게 지금 신조하고 있는 프로젝트에 이 사이버 보안 검증을 내년 9월까지 그렇게 공동 연구 개발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